안녕하십니까. 응급처치 교육기관 다섬메디 기관장 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름철 재난과 응급상황 대응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는 이렇게 세 가지로 간단합니다. 여름철에 발생하는 응급상황들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며, 그 다음에 기타, 물놀이 안전사고의 예방과 인명구조술, 그리고 재난의 이해와 예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 저는 다섬메디랑 그 다음에 고든타임 구조단이라는 이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기관의 기관장입니다. 그리고 현재 부산외국어대학교, 동의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학생들을 또 가르치고 있는 지도교수이기도 합니다. 자, 여름철에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유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날이 덥다 보니까 폭염, 그리고 물놀이, 그리고 태풍, 호우,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특히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요. 일단 매년 8월 폭염 일수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체감을 좀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작년보다 올해가 확실히 체감을 저희가 느꼈을 때도 많이 좀 더워지고 있구나.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일단 평균적으로 봤을 때 작년 2019년도 8월달 폭염 일수는 약 9일로 다소 빠르다 한 달 동안 9일 정도로 적었습니다. 하지만 16년도 18년 연도를 보면 약 16.7일, 14.4일 정도로 9일에 비해서 약 6일에서 이제 적게는 5일 이상 폭염 일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염 일수는 그 당일 하루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 넘어가는 날을 폭염으로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35도가 넘었을 경우에는 폭염주의보까지도 같이 발령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열대야는 이제 기본적인 영어를 좀 정리하고 하면, 열대야는 이제 밤 저녁 6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인 날을 열대야라고 합니다. 저녁부터 밤까지 해가 지고 나서 온도가 떨어져야 될 시기에 온도가 떨어지지 않은 경우를 열대야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8월 폭염 일수 및 열대야 일수 추이 이제 도표입니다. 역시 그림과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증가하는 폭이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이제 8월달 한 달만 조금 작았지, 그 전에 이제 16년이나 그리고 13년 이렇게 도표를 보시면 이제 평균 9일보다 훨씬 더 많은 추이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더워질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019년도 이제 온열 질환자는 총 1840명에 달했습니다. 그중 71% 약 1300명이 8월에 발생했으며, 특히 온열 질환자 중 약 11명 중 사망자 중 11명 중 10명이 8월에 몰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더운 날 이렇게 온열 질환자나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온열 질환자의 발생 장소는 실내 작업장, 그리고 논밭, 이런 부분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에 길가라든지 집안에서도 120명이나 이렇게 가정에서도 더위 관리가 중요하다고 이게 통계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온열 질환자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드리면, 온열 질환자라는 것은 폭염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어지럽거나 그리고 열이 나거나 그리고 구토 증상을 호소하거나 근육의 경련이 일어나거나 발열 증상들이 발생하는 것들이 온열 질환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일사병, 그 다음에 열경련, 열사병, 그 다음에 감각막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응급처치 방법과 예방 방법, 진상과 진단 등에서 조금 이따 챕터에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면 역시 더운 날 8월 달에 역시 이런 온열 질환자가 몰리는 현상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발생 장소 또한 가장 많은 것은 이제 역시 실내 작업을 하시는, 건축 일을 하시거나, 그리고 이제 농사를 지으시거나, 그리고 이제 길에서 또 작업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죠. 환경 미화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특히 좀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도 발생하는 환자들이 전체 환자들의 약 2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내 작업장이라고 해서 집이라고 해서 꼭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내에서도 이런 온열 질환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름철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중요한가 좀 포인트만 보도록 할게요.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아까 얘기했죠. 35도씨 이상 넘어갔을 경우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집니다. 그럴 때는 갈증이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셔주시고요. 그리고 항상 시원한 상태로 컨디션을 유지해 주세요. 또한 한낮 더운 시간 12시부터 4시까지는 가급적 활동을 줄여주시고, 특히 농촌의 어르신들, 나이가 많고 특히 기타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장시간 이렇게 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꼭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물은 자주 마시고 항상 시원하게 컨디션을 유지하며, 그리고 휴식은 충분히, 그리고 더운 날에는 그리고 좀 야외 작업은 최대한 가급적 줄여주시고, 그리고 매일 이제 폭염특보가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작업을 하기 전에 작업을 책임지는 팀장님이나 그런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매일 이런 기온이나 폭염특보가 내렸나 안 내렸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그날 기온에 맞게 작업 시간을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발생하는 응급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4가지를 알아볼 건데요. 일사병과 열사병, 그리고 열경열, 그 다음에 광각막염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일사병과 열사병을 일반인들이 잘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일사병과 열사병에 대해서 먼저 구분을 좀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사병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 자, 신부 체온이 37도에서 40도로 사이로 상승했을 경우, 자, 보통 일사병이 들어갑니다. 그 몸의 온도가 신부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이제 열사병으로 이제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신체적으로 이제 온도를 저희가 체온계를 들고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측정을 하는 게 좋냐? 자, 37도에서 40도로 체온이 올라갔을 때 주로 나타나는 증상은 이제 심박수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추 신경계의 이상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신 상태를 보면 정상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질문하고 대화를 유도해 봤을 때 그렇게 쉽게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고요. 열사병까지 올라갔을 경우에는 중추신경계에도 이상 증후군이 함께 나타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못하고 선망이 보인다든지 발작을 일으킨다든지, 그리고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든지, 경련이 일어난다든지, 말이 어눌해진다든지 이러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이와 반대로 일사병 같은 경우에는 정신이 정상적으로 이제 거의 보시면 되는 부분이 대부분일 것 같고요. 그래서 30분 이내에 완전히 회복되는 어지러움증과 약간의 정신혼란, 그리고 즉시 회복되는 실신 정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호흡기 증상으로 보시면 일사병 같은 경우에는 정상 호흡을 하거나 혹은 호흡이 가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사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신혼란과 동반으로 느리게 호흡을 쉬거나 그리고 빠르게 호흡을 쉬거나, 이렇게 2가지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환계적으로 보면 일사병 같은 경우에는 혈압과 이런 부분들은 정상입니다. 다만 맥박수가 조금 빨라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약간의 중간 정도의 탈수 정도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사병 같은 경우에는 저혈압과 빠른 맥박이 동반을 하며, 또 중간 정도의 좀 심한 탈수가 이렇게 같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증상을 보면 일사병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일사병이나 열사병 둘 다 땀을 이렇게 축축하게 많이 흘릴 수 있고, 그리고 구토를 하고 싶다는 구역감이라든지, 그리고 두통, 그 다음에 피로, 위약 이런 것들이 일사병의 특징으로 발생하고요. 열사병 같은 것보다는 열사병은 일사병보다 조금 더 포괄적으로 좀 더 넓게 여러 가지 증상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땀이 난다거나 땀이 안 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구토를 한다든지 설사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육의 통증을 같이 수반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급성 신부전도 일으킬 수도 있으며 쇼크도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사병보다는 열사병이 조금 더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열경련과 광각막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열경련은 일단 이제 무리하게 특히 여름철 무더운 날 농사를 지으시거나 이제 근로 현장, 이제 외부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시거나 환경미화 활동을 하시거나, 특히 이런 분들이 특히 많이 열경련을 겪는 것 같아요. 근데 열경련이 왔을 때 이렇게 햇빛을 맞으며 이제 무리한 이제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근육의 통증이 유발되며, 두 번째는 수분이 많이 빼앗기게 됩니다. 근데 이제 목이 마르고 이렇다고 해서 수분이 빼앗기니까 그냥 맹물만 섭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증상이 더욱더 악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드시는 우리 소금으로 된 알약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걸 먹고 사전에 예방하는 게 좀 더 좋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물을 마시더라도 그냥 물이 마시는 게 아니라 염수 혹은 뭐 지금 시중에 파는 뭐 포칼 스웨트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마시주는 게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보충하는 것이 열경련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광각, 막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연의 햇빛이나 그리고 우리 바닷가에 갔을 때 이렇게 햇빛이 파도에 비쳐서 우리 눈으로 반사가 돼서 들어왔을 때 일반적으로 노출된 햇빛보다 반사가 돼서 들어오는 햇빛은 더 강합니다. 그래서 눈이 화상을 입거나 이렇게 눈에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광각, 막염의 증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공적으로는 용접기 같은 거를 사용하실 때 그냥 용접을 하실 때 엄청나게 밝은 빛이 불빛이 이제 비추게 되는데 이거를 용접기를 차단해서 내 눈을 보호하지 않으면 눈에 화상이 있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도 이제 인공적으로도 자연적으로도 광각막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방하기 위해서는 5%에서 10%의 가시광선을 전달하고 그 외의 자외선을 흡수하는 선글라스나 눈 보호기구를 사용하고 이제 여름철 활동을 하시거나 혹은 이제 작업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고 보호기를 끼고 이제 작업을 하시는 게 예방에 가장 특출납니다. 그 다음에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과 인명구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최근 5년간 물놀이 인명피해 사고는 총 약 170명 가까이 달합니다. 이 중 65%가 휴가기간 7월부터 이제 8월 중순 사이에 많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8월 초에는 가장 많은 한 60명 가량의 조금 덜 되는 사망자가 물려서 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 휴가 기간, 하천, 계곡 등을 특히 물놀이 사고에 더욱더 주의하셔야 되고요. 사고는 주로 수영 미숙, 안전 부주의, 그리고 튜브나 신발 등을 잡으려다가 이렇게 뒤집어지거나 보호자가 없이 어린이가 혼자 물놀이를 하다가 사망하는 등, 그 다음에 술을 먹고 음주 수용해서 사망하는 등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그래프를 보시는 것 같이 물놀이 안전사고는 특히 8월달 중에 몰려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원인을 보면 수영 미숙이라든지 안전부주의, 음주수영, 그다음 급류에 휩쓸려 내려가다든지 튜브가 전복된다든지 이러한 원인별로 이제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천, 강, 해수욕장 등에서 물놀이를 할 때는 안전구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구명조끼를 꼭 입으셔야 됩니다. 자, 특히 안전구역이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안전구역은 우리가 해수욕장을 가면은 일정 구역 이상은 벗어나지 말라고 가이드라인이 쳐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이 안전구역이라고 합니다. 그 안전구역 밖은 벗어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셔야 되고, 어린이를 동반한 보호자들은 항상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시고 만일의 상황에 대해서 모든 상황을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물놀이를 할 때 이제 준비 운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자녀한테 이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그리고 물놀이를 할 때 무리하게 이제 너무 깊은 곳으로 넘어가거나 그리고 이제 튜브를 뒤집는다든지 그런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사항 교육을 시키고요. 그리고 위급 상황일 때 구조 요청 항상 할 수 있도록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호자께서는 구조원이 어디에 있는지 구조원의 위치를 파악해야 되고 내가 주변에 쓸 수 있는 부위라든지 그런 인명 구조도구가 있는지 그걸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명 구조도구가 만약에 없는 뭐 계곡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조금 많이 외진 곳은 인명 구조도구가 배치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대체로 내가 무엇을 던져줬을 때 내 아이를 구할 수 있을지 대체기구 사용법에 대한 대안 등도 모색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CPR이라든지 인공호흡 이런 응급처치 등에 대해서도 모든 사항에 대해서 보호자께서는 항상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천이나 바닷가에서 발이 닿지 않는 곳에서 떠밀려 가서 고립이 됐을 때 특히 첫 번째 당하지 말고 누워뜨기나 그런 새우 등뜨기 자세로 구조를 기다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누워뜨기나 이런 부분은 초등학교에서 1학년에서 6학년 때까지 다 훈련을 받기 때문에 이제 6학년 이상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누워뜨기 훈련을 받았다면 누워뜨기 자세로 구조 올 때까지 체력을 유지하면서 체온을 유지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근데 학생이 저학년의 경우에는 누워뜨기까지는 6학년 과정을 졸업해야지 다 마스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는
일단은 항상 이제 물 깊이가 1m 20 이상 넘어가지 않는 곳에서 물놀이 하는 걸 권장을 하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발이 닿는 곳에서 최대한 수영을 하도록 하는데, 발이 닿는 곳이라도 당황을 하게 되면 물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항상 교육을 좀 시켜주셔야 됩니다. 어떤 기법이 있냐면 TA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 TA라는 기법은 발이 닿는 곳일 경우에, 보통 우리가 물놀이 하는 경우는 1m 80 이상 넘어가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래서 물에 빠지더라도 일단 발이 닿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바닥이 닿인다면 바닥을 차고 내가 처음에는 물 밖으로 나와서 숨을 들이마시고 어느 방향으로 탈출해야 될지 방향을 먼저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오른쪽으로 3m를 가야지 내가 나갈 수 있고 왼쪽으로는 10m를 가야지 탈출할 수 있어요. 그럼 오른쪽으로 가야 될까요? 왼쪽으로 가야 될까요? 당연히 오른쪽으로 탈출을 구해야겠죠. 그래서 두 번째 잠수할 때는 바닥을 닫고 머리를 오른쪽으로 향한 다음에 탈출구로 향한 다음에 또 다시 땅을 박차입니다. 땅을 차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영어로 그리면 TA 모양이 나오죠. 이렇게 방법으로 수영을 하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발이 닿이는 얕은 수영장에서는 얕은 물놀이 하는 곳에서는 충분히 수영을 하지 않고도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첫 번째 사전 훈련, 이제 초등학교에서 진행하는 이런 생존 수영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응급처치 교육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고 예방.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구명조끼를 끼고 물놀이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기타 우리가 인명 구조할 수 있는 기구의 위치를 파악하는 등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전에서는 항상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재난의 예방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건데요. 여름철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재난에 대해서 보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는 과연 태풍, 그 다음에는 집중호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건데, 먼저 태풍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태풍은 풍속에 따라서 단계 및 이제 예상 피해를 이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초속 이제 17에서 25 이제 미터/세컨드. 그 다음에 초속 25에서 33 m/s, 그 다음에 이제 초속 33에서 44 미만, 이렇게 중강, 하, 그러니까 매우 강, 초강력 이렇게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일단 초속 이제 17에서 25 같은 경우에는 간판이 날아간다든지, 그 다음에 초속, 그 다음에 25에서 33 미만 같은 경우에는 지붕까지도 데미지가 입는다든지, 그 다음에 강 정도에 들어가면 기차가 탈선한다든지, 그 다음에 사람이나 커다란 돌이 날아갈 수도 있고 건물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태풍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고, 태풍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지 못하신 분들은 뭐 바람만 세게 부던데 뭐 이렇게까지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태풍의 위력을 측정해 본 결과 이제 우리 일본에 터졌던 원자폭탄의 약 10,000배 이상의 데미지를 힘을 낸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태풍은 바람의 풍속에 대해서도 데미지를 힘을 측정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이 바람의 반경에 대해서도 데미지를 소형인지 주형인지 대형인지 초대형인지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태풍의 힘은 바람의 초속, 그리고 두 번째는 태풍의 반경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태풍의 에너지를 측정할 수 있는데요. 근데 평균적으로 우리한테 발생하는 이 태풍 같은 경우에는 태풍 에너지 1이라는 이 단위는요, 이제 원자폭탄의 10,000배나 되는 더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태풍이 왔다는 게 이게 뭐 우리가 피해가 없다는 그 운이 좋으신 거지, 이게 태풍이 약하다 그렇게 판단하셔서 될 일이 아닙니다. 태풍의 위력은 원자폭탄이 10,000배나 이상이 되는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태풍은 이제 여름하고 가을에도 많이 옵니다. 가을에도 많이 옵니다. 근데 연간 평균, 이제 여름 8월 평균 6개의 태풍이 오는데 그 중에 2개에서 3개 정도가 한국을 거쳐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대한민국에도 태풍으로 피해가 좀 많이 봤죠. 저 또한 이번에 태풍이 와서 제 차 2대가 아예 지금 자차를 맡기고 수리를 다 해야 될 만큼 지금 피해가 봤어요. 앞에 건물이 부서져가지고. 그만큼 이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도 태풍이 우리가 예측치 못한 상황에서 더 많이 발생할 확률이 더 높다고 지금 많은 기상청에서 지금 이렇게 의견을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태풍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날아가기 쉬운 물건은 단단히 고정을 하고, 그리고 비닐하우스나 수상 증량식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람에 최대한 피해가 없고 파도에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비닐 같은 경우에는 비닐을 찢어서 이렇게 묶어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기도 하고, 그 전에 조금 더 시간이 있다면 비닐을 걷어주시는 것도 좀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에서는 창문은 X자 모양으로 테이프를 붙여서 조금 더 강한 바람에 깨지지 않도록 보완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흔들리는 창틀이나 문틀 같은 경우에는 우유갑을 끼워서 강한 바람에 조금 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대비를 시켜주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한 태풍이 착륙했을 때 정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태풍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등은 절대 사용하지 않고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계단을 이용할 때도 미끄럼 등 이렇게 미끄러져서 넘어지거나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손잡이를 잡고 미끄럼에 주의하여서 이동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정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손전등이라든지 핸드폰 플랜 기준 같은 경우에는 자 주의보, 경보가 있습니다. 주의보는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됐을 때 주의보가 떨어지고요. 태풍 경보 같은 경우에는 다음 셋 중 하나라도 해당됐을 경우에 태풍 경보가 발령이 됩니다. 첫 번째는 강풍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을 때 총 강우량이 200mm 이상 넘어갈 것이라고 예상이 됐을 때, 세 번째는 폭풍 해일 경보 기준에 도달했을 것으로 예상됐을 때 태풍특보가 발령이 됩니다. 다음은 집중호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집중호우는 특히 올해 좀 피해가 컸던 것 같습니다. 올해 부산에서 지하 도로가 침수되면서 5명이 사망자가 나오게 되었죠. 이렇게 집중호우로 이렇게 사망자가 발생했던 것은 참 이렇게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올해가 가장 인상이 좀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집중호우 같은 경우도 이 강수 변화나 지구 온난화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갑자기 팍 쏟아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소나기성 강수가 잦아지면서 지역적 편차나 피해가 너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심해질 건데, 자,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호우특보가 내려지면 하천이나 이런 둔지 수변 공간에는 가지 말고, 특히 침수된 도로나 지하차도 등은 급류에 휩쓸려서, 이제 특히 이번처럼 사망사고가 발생할 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진입하지 말고 우회해야 됩니다. 호우주의보가 내렸다. 특히 여러분들 일반 도로를 운전하시다가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는 지하도로 있죠. 지하도로는 우회하셔서 운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는 호우로 인해서 산사태가 동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산사태 이제 취약지대에 일하시는 분들이나 특히 거기 산사태 밑에 산사태가 휩쓸려서 내려왔을 때 우리 가정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면 그 전에 보수공사를 한다든지 대비를 튼튼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보가 호우특보가 발령되는 기준입니다. 주의보 같은 경우에는 3시간의 강우량이 60mm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경보 같은 경우에는 3시간의 강우량이 90mm 이상으로 예상될 경우, 그리고 주의보는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으로 예상될 때, 12시간 강우량이 경보 같은 경우에는 180mm 이상으로 예상될 때 이렇게 경보나 주의보가 발생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름철 발생하는 여러 가지 재난과 여러 가지 응급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최대한 예방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뜻하지 못한 재난과 응급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여러분들께서 평상시 배웠던 응급처치나 재난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을 탑재함으로써 그 현장을 최대한 대응할 수 있는 응급 대응자가 재난 대응자가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럼 촬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